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공장이 통째로 고장났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컨베이너 벨트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창고에는 최첨단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정작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물건값은 계속 떨어지고 재고는 쌓여가고 결국 이 공장은 살아남기 위해 옆 동네, 앞 동네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물건을 마구잡이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동네 가게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동네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는 거죠. 조금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지금 바로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후폭풍이 바로 우리를 향해 밀려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가장 맛깔나게 요리해드리는 행운파파의 이슈와 이슈입니다. 오늘 이슈와 이슈에서는 중국발 디플레이션 쇼크, 그 거대한 위기의 실체를 뼛속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의 중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모든 문제의 진원지인 부동산 시장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국에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 바로 신화의 그 자체였죠. 중국 가계 자산의 무려 6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국가 경제의 20%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2021년 거대한 부동산 기업 헝다가 무너지면서 이 신화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제까지 10억 하던 우리 집이 오늘 갑자기 5억이 됐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은행에 갚아야 할 대금 7억은 그대로입니다. 이러면 지갑을 열고 싶을까요? 아니죠. 외식도 끊고 여행도 취소하고 어떻게든 허리띠를 졸라매서 대출부터 갚으려 할 겁니다. 지금 14억 중국인들이 바로 이런 초긴축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정부가 아무리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도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은행은 제발 돈 좀 빌려가세요 하는데 사람은 됐고 빚이나 갚을랍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부채 디플레이션 악순환이라는 무서운 괴물이 등장합니다. 물가가 떨어지니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갚아야 할 빚의 실질 가치는 더 커지는 겁니다. 빚의 무게가 저절로 무거워지는 거죠. 솔직히 저도 이 대목이 가장 섬뜩합니다. 이건 마치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는 늪과 같은 거거든요. 중국의 총 부채 GDP의 300%를 넘어선 상황이라 이 늪은 훨씬 더 깊고 치명적입니다. 자산 거품 붕괴, 부채 디플레이션, 소비 실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1990년대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모습과 판박입니다. 심지어 거품의 정도는 중국이 더 심각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점일 때 주택가격이 가계 소득의 20배에 달했는데 이건 당시 일본의 11배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거든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겨우 집 한 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중국이 일본과 100% 똑같은 길을 걷지는 않을 거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한번 병에 걸리면 쉽게 낫지 않는 만성질환처럼 중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고부채라는 장기 침체 터널로 진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안에서 팔리지 않는 이 엄청난 물건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해외 시장, 즉 우리 같은 나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걸 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밀어주는 신 3종 세트가 주력 상품입니다. 바로 전기차, 태양광 패널, 리튬이온 배터리죠.
이 산업의 생산 증가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입니다.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전기차는 630%, 태양광 셀은 330%나 폭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과잉이냐면요. 2023년 기준으로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은 861기가와트인데 전 세계에 설치된 양은 390기가와트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100개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사간 건 45개 뿐이라는 겁니다. 나머지 55개는 고스란히 재고로 쌓이는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작년 한 해에만 태양광 패널 가격이 42%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마치 어제 100만 원에 팔던 최신 스마트폰을 오늘 갑자기 58만 원에 후려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너진 거죠. 이건 그냥 가성비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관련 산업을 아예 뿌리 뽑아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덤핑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만약 옆 가게가 망하는 걸 각오하고 원가보다 싸게 물건을 팔아서 우리 가게 손님이 뚝 끊긴다면 이걸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이런 막무가내식 폭탄 세일에 세계 각국이 당연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이 아주 단단히 화가 났죠. 이건 반칙이다 라면서 어마어마한 관세 장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무려 100%의 관세를 때렸습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1억 주고 사라는 얘기죠. 사실상 팔지 마라는 뜻입니다. 유럽연합 EU도 최대 3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요. 중국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아주 흥미로운 방식으로 반격을 했는데요. 바로 프랑스를 겨냥해서 유럽산 브랜디, 즉 꼬냑에 최대 34.9%의 보복 관세를 때린 겁니다. 전기차 관세를 주도한 게 프랑스니까 너희가 우리 차에 세금을 매겼으니 우리는 너희 술에 매긴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헤네시나 마르텔 같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꼬냑 회사들은 이 관세에서 쏙 빼줬다는 겁니다. 이건 뭐 싸움은 하되 덩치 큰 형님을 살짝 봐주면서 EU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아주 고도의 정치 계산인 거죠. 제가 봐도 중국의 외교술은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그럼 중국 정부는 이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돈을 풀고 있습니다. 무려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에 달하는 특별 구체를 발행해서 인프라 건설 같은 곳에 쏟아붓겠다고 나섰죠. 그런데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함정 때문입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모두가 지갑을 닫고 있는데 시중에 돈이 아무리 많아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 정부가 푸는 돈의 목적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수요 부족인데 정부의 돈은 또다시 공장 짓고 생산을 늘리는 공급 확대에 쓰이고 있다고요. 과잉 생산이 병의 원인인데 치료법으로 가잉 생산을 더하고 있는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죠. 만약 여러분이 정부라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어디에 먼저 쓰시겠어요? 최첨단 공장 하나 더 짓는 데 쓸까요? 아니면 국민들 지갑에 직접 현금을 넣어 드릴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과잉 생산을 해서 물가가 하락하고요. 다음에 소비가 부진되니 경기 침체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산 확대로 경기 부양 시도를 하는데 결국 과잉 생산 심화라는 치명적인 악순환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디플레이션 수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강 건너의 불이 아닙니다. 당장 값싼 중국산 전기차, 값싼 중국산 가전제품이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칼날의 끝은 결국 우리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우리 일자리를 빼앗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던지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튼튼한 방파제를 쌓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파도를 타고 넘을 새로운 서핑보드를 만들어야 할까요? 중국발 경제 한파, 그 거대한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